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질병은 장에서부터 시작된다. 건강은 장속 미생물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 의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히포크라테스가 남긴 말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연구를 통해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특정 질병을 가진 사람의 장내 미생물이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고, 특히 노화, 당뇨, 비만, 암, 스트레스성 질환,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장내 미생물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장내 미생물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세포는 약 10조 개인데 비해 인체 내 미생물의 총합은 이보다 10배가 많은 약 100조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간의 몸속에는 세포보다 10배나 많은 미생물이 있다는 것이며, 그래서 인간의 진짜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미생물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몸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미생물을 공생미생물 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부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은 특정 환경에서 존재하는 미생물과 이들의 유전정보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단일 생명체의 유전정보 전체를 뜻하는 게놈의 집합체입니다. 따라서 인체 마이크로바이옴은 인간 몸체 안팎에 서식하는 미생물과 그들의 유전정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생물들의 총무게는 1에서 3kg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내외라 할 수 있는데, 인체에서 배출되는 노폐물의 50% 이상은 이들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생물은 피부, 눈, 입, 소화기, 호흡기, 비뇨생식기 등 인체 곳곳에 다양하게 분포하지만 절대 다수는 대장에 몰려 있으며 그 종류도 무려 1천여 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의 장내에 공생하는 이런 미생물은 체내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는 성분들을 발효시켜 영양소와 에너지의 공급을 도울 뿐만 아니라 대사물질을 생성하고 다른 장내 미생물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게놈은 서로 99.97%가 일치하는 반면 인간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균주는 80에서 90%가 서로 다르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약 90%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장내 환경 혹은 미생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게놈은 서로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장내 미생물의 차이가 인간의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무균 상태로 자궁에서 지내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미생물에 노출된 후 서서히 장내 미생물의 발달이 시작됩니다. 우리 몸속 미생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박테리아인데, 출산을 앞둔 여성의 경우 질속 박테리아의 구성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게 됩니다. 엄마가 가진 유익한 균들이 아기를 위해 질로 이동한 것으로 무균 상태 태아는 산도를 빠져나오는 동안 엄마의 질 속에 있는 박테리아로 미생물 샤워를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얻은 유익한 균들이 태아의 건강과 면역력, 질병 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유 수유 과정에서도 엄마와 접촉하면서 신생아의 대장에 유익한 미생물 군집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왕 절개술과 분유 수유의 경우와는 장내 미생물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후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며 다양한 미생물 종에 노출되어 정착합니다. 그리고 3살 무렵에는 어른의 장내 미생물과 비슷한 분포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에 다양한 미생물 종과 접촉하고 정착되면서 면역 방어 시스템도 성숙되게 되는 것입니다. 장 속에서는 수많은 미생물이 균형을 이루며 다양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장내 미생물 중에는 우리 몸에 이로운균도 있고 해로운균도 있습니다. 있거나 없거나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균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막아내고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관여하며 비타민을 만드는 효소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유익균은 일반적으로 장내 미생물 중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면 당뇨나 암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은 5에서 10% 정도입니다. 장내 유익균을 흔히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가 어떤 기전으로 얼마나 유익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장내 보호막 형성, 장내 산도 조절, 인체 면역 조절, 향균 물질 생성, 장내 병원균과의 경쟁 등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간균으로 그 비중은 50에서 60%에 이릅니다.
이런 중간균은 별다른 역할이 없는 듯 보였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런 중간균이 유해균의 활동과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11년에 장타입이라는 좀 센세이셔널한 논문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혈액형을 ABO형으로 나누고 한방에서도 체질을 나누듯이 인간의 장에 사는 미생물의 분포도에 따라 일정한 군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대표 세균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프리보텔라, 박테로이데스, 루미노코커스입니다. 먼저 프리보텔라는 채식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의 장에 많습니다. 이런 프리보텔라는 식이섬유나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강한 박테리아입니다. 이는 지방 축적과 공복 호르몬 분비를 감소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금방 찌고 다이어트를 해도 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프리보텔라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테로이데스는 탄수화물과 지방을 분해 소화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비타민 B7을 만드는 효소도 많이 생산해 피부병이나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는 고기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즐기는 사람의 장에서 많이 발견되며 한국의 장에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세균이기도 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프리보텔라가 가장 많을 것 같지만 우리 식단도 많이 스고화되어 장 속 미생물 중 16% 정도가 박테로이데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은 13%를 차지하는 프리보텔라인데 이 수치는 육식을 즐기는 서구인에 비해서 4배가 많은 수치라고 합니다. 박테로이데스와 관련해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 소개하면 박테로이데스는 그 비율이 20%를 넘지 않을 때는 소화를 돕고 해로운균을 억제하는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급증하면 성격이 돌변해 장 점막을 뚫고 염증성 장질환을 일으키거나 심하면 장 점막을 부수는 크론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너무 적으면 비만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비만균이나 대장암과 자폐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균이 급증할 위험이 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장 속 미생물 간의 적정한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루미노코쿠스는 식이섬유가 적은 고지방 식단을 먹는 사람의 장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루미노코쿠스는 우리 몸의 세포가 당분을 잘 흡수하도록 돕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박테로이데스형 장보다 루미노코쿠스형 장에서 더 많은 당분이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이 보다 쉽게 찌는 사람의 장 속에는 이 루미노코쿠스가 많이 살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루미노코쿠스는 치매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치매 환자의 경우 박테로이데스의 수치는 정상보다 낮게 나온 반면 루미노코쿠스 수치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장내 미생물의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생 및 모유, 수유 등에 의해 처음으로 형성되는데 이후 식단에 의해서도 변화됩니다. 미국 미너스터 대학의 연구팀은 미국으로 이민 온 남아시아 소수민족 카펜족을 대상으로 이민 후 장내 미생물 변화를 9개월 동안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연구팀은 9개월 동안 이민자들의 장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체류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은 점차 감소하고 세균의 종류도 바뀌어 갔습니다.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하는 나라 사람들의 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프리보텔라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 자리를 박테로이데스가 채워나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육류나 가공식품의 섭취가 많을수록 종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유익균의 비율도 낮아지게 되는데 다양한 자연식 재료를 먹고 생활했던 카펜족 사람들이 이민 후 주로 햄버거 등 인스턴트 음식으로 식생활이 바뀌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장내 미생물을 조절하거나 바꿔 병을 치료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건강한 사람의 대변 속 미생물을 분리한 다음 환자들에게 부족한 미생물을 이식해서 병을 고치는 시도가 성공하였습니다. 이 치료법을 대변 미생물 이식 시술이라고 합니다. 지난 2013년 의학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에는 대변 미생물 이식 시술로 치명적인 설사병을 고쳤다는 연구가 실렸습니다. 연구진은 환자 13명에게는 항생제 치료만 하고 16명에게는 건강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이식한 뒤 치료가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연구진에 따르면 항생제 치료만 한 환자들은
13명 중 4명만 치료된 반면 장내 미생물 이식을 받은 환자들은 16명 중 15명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항생제 치료보다 장내 미생물 이식을 통한 치료가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은 병균을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항생제는 장내 미생물도 함께 죽여 인간의 면역력을 약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학자는 항생제는 미생물을 죽이는 탕과도 같은 존재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생제는 비만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의대의 프랭크 스콧 교수팀이 2만 명의 아이를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생후 2년 이전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아이는 그 횟수가 많을수록 나중에 소아비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컸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